아마 3주 정도는 앉아 계시기도 힘들 거예요. 자, 역시 이제 시험 제도에 대한 부분 오늘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교재가 나오면 이게 아마 2장 정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1장 총칙을 나가는데 2장 정도 있을 거예요. 시험 제도. 자, 그럼 대강은 말씀을 드렸는데 잠깐 요거 시험 제도를 살펴보고 넘어갑니다. 지금 공인인사정책심의위원회라고요. 국토교통부에 현재 설치가 돼 있거든요. 돼 있는데 시험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여기서 결정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선발 예정인을 여기서 정한다. 그러면 여기서 결정할 거예요. 그래서 현재 국토부에 지금 설치가 돼 있고 위원장 국토부 제1차관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인인사정책심의위원회가 있다. 이 정도만 이해해 주시고 지금 시험의 주관처거든요. 시험을 어디서 주관하느냐. 이게 바로 시험 시행 기관에 관한 부분인데 시험 시행 기관은 원칙적으로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로 되어 있어요. 이걸 줄여서 뭐라 하냐면 시도지사라고 불러요. 그럼 특별시장은 우리 서울특별시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광역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시가 있고, 그 다음에 도지사, 경기도 이렇게 이제 도지사가 있고요. 근데 특별자치도가 있거든요. 특별자치도가 어딘지 혹시 아십니까? 제주도. 제주도가 특별자치도예요. 그러니까 이들을 줄여서 시도지사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그저 공법 시간에 시도지사, 시군 구청장을 공부하거든요. 그래서 시군 구청장하고 여기 시도지사 할 때 시도지사 요거하고는 요 시장이 있고 여기도 시장이 있죠. 요 두 시장은 틀린 시장이에요. 시도지사 할 때 요 시장은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을 얘기합니다. 이들을 얘기하고 시군 구청장 할 때 요 시장은 특별시나 광역시가 아닌 시의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광명시장 이런 분들 이게 바로 이제 시군 구청장하고 시도지사가 서로 틀리다는 거, 요 시장이 서로 틀리다는 거 참고만 해두시고요. 공법 시간에 자세하게 들으실 거예요. 그러면 시험이 지금 원칙적인 시험 시행 기관이 시도지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얘기네요. 시험이 시도별로 시행된다는 얘기죠.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서울특별시 이렇게 시도별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이게. 자, 그런데 시도별로 시험을 시행하다 보면 서로 시험 수준이 안 맞을 수 있죠. 제주도는 엄청나게 어렵게 내고 서울시는 쉽게 내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수준의 균형 유지를 위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시험지를 주재하거나 시험을 시행할 수가 있어요. 직접. 그래서 예의적 시험 시행 기관장이 바로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이자요. 그럼 이자가 시험을 직접 시행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사정책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여기 의결을 먼저 거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이렇게 돼 있는데 이들이 직접 시험을 시행하고 있지 않다는 걸 알아요. 현재 위탁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갖고 위탁 시행은체는 여러분들이 산업인력공단이라고 들어봤죠? 산업인력공단에서 지금 현재 위탁 시행을 하고 있는데 위탁을 받을 수 있는 곳, 시험을 위탁받아 갖고 시행할 수 있는 곳이 공인인사협회가 있어요. 우리 협회. 그 다음에 공기업이 있고요. 준정부기관이 있는데 여기 산업인력공단이 바로 준정부기관에 해당하는 기관이에요. 여기 해당하는 거고 공기업은 어디를 염두에 둔 거냐면 LH공사. LH공사가 한국토지특공사죠. 토지공사 여기도 위탁받아 시행한 적이 있어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협회는 위탁된 적이 없습니다. 일단 그래서 현재 요 산업인력공단이 준정부기관인데 여기서 위탁 시행을 현재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참고인데요. 제 기억에 1회서부터 11회 이때까지는 그때는 건설교통부였어요. 국토교통부가 아니고 그러니까 건교부에서 직접 시험을 시행했어요. 그랬다가 12회 때부터 18회 때까지 12회 때부터 15회 때까지 산업인력공단에서 위탁 시행을 했죠. 그랬다가 15회 때 난이도 조정에 실패했어요. 그래가지고 시험지가 너무 어려운 바람에 15회 추가 시험서부터 18회 때까지였죠. 이때는 여기 LH공사 있죠. 토지공사 쪽에서 위탁 시행을 했어요. 그랬다가 다시 19회서부터 현재까지 산업인력공단으로 다시 넘어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산업인력공단이 주로 시험의 전문 이 위탁 시행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현재 시험을 위탁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공인인사 제도가요 본궤도에 오른 게 이때서부터. 그러니까 12회 때부터. 그러니까 이때서부터 이제 정상적으로 학원들이 책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오프라인 학원들이 쫙 이제 생기기 시작했죠. 물론 방문각은 이전에도 했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현재 이렇게 돼 있다는 거. 그러면 지금 현재 시험 시행 기관이 이렇게 돼 있는 이유가 뭐와 연결되냐면요.
자격증 교부권자와 연결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운전면허증 갖고 계시죠? 운전면허 시험이 지금 현재 시도별로 시행되고 있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은 지금 인천시에 주소를 두고 계시다. 그러면 인천시 경찰청장이 발행하는 운전면허증을 받으셔요. 주소지가 경기도 있잖아요. 그럼 경기도 경찰청장이 발행하는 운전면허증을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운전면허 시험이 시도별로 시행되거든요. 이게 그렇듯이 우리도 원래 출발할 때 당시에는 일정 소양만 갖추면 시도의사가 자격증을 주는 걸로 이렇게 출발했었어요. 근데 운전면허 시험과 우리 시험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불쾌하죠, 이거. 비교하는 자체가. 그러니까 요즘은 고시라고도 하죠. 그래서 어쨌든 운전면허 시험처럼 공부했다가는 10년 해도 못 답니다. 이거. 그러니까 1년 내내 매달려도 될까 말까한 시험이 되고 있어요. 이거. 전에는요, 사실 시험이 지금 굉장히 어려워졌거든요. 그러니까 학원에 나와서 한 6개월 정도 되면 합격을 했어요, 다. 근데 요즘은 6개월 정도 갖고는요, 조상이 나라를 구하지 않는 이상은 합격 못 합니다, 거의. 그러니까 분량도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기본서 있지 않습니까? 6과목인데 기본서 페이지만 해도 3,000페이지가 넘어요. 6과목 합치면.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이거 1회 듣고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1회 듣고. 그러니까 어쨌든 분량이 엄청나게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 현재 시험이 이렇게 돼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요 시도별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격증 교부를 누가 주냐면요, 시도지사가 교부해요. 자격증 교부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만약에 인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잖아요. 그럼 인천시장이 발행하는 자격증 받으시는 거예요. 또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잖아요. 그러면 경기도지사가 발행하는 자격증을 받으시는 겁니다. 시험은 충청도 가서 봐도 돼요. 근데 내 주민등록지가 만약에 인천시 있잖아요. 그럼 인천시장이 유보하는 자격증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렇게 돼 있고, 그러면 인천시장에 자격증 받았죠. 중기업은 어디 가서 해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자격증 교부권자만 내 주민등록지 관할 시도의사고, 중개사무소는 서울에 가서 열어도 되고 제주도 가서 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제 또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내 자격증 교부를 인천시장에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어디 가서 중개업을 하든지 간에 관계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내 자격을 취소를 하고 자격 정지라는 것도 있거든요. 이 권한은 누가 갖고 있냐면 자격증 교부권자만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자격증을 받고 서울 가서 중개업을 하다가 우리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바람에 대표적으로 자격 취소가 뭐냐면, 빌려줬을 때 대여를 했다 걸렸잖아요. 그러면 자격 취소해버립니다. 취소하는데 이때 이 자격 취소권은 교부권자만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인천시장한테 자격증을 받으시면 여러분들은 인천시장과 평생의 인연을 맺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자격을 취소하고 정지를 때릴 권한은 오직 인천시장만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 일단 참고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시험의 원칙적인 주관처는 시도의사다. 근데 위탁 시행을 산업인력공단에서 하고 있을 뿐이에요. 협회로 시험이 위탁되면 어려워질 것 같아요? 쉬워질 것 같아요? 네? 오늘 감 좋으신 분. 어려워질 것 같아요? 쉬워질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어려워지죠. 감이 진짜 좋으시다니까. 왜 어려워질 것 같아요? 그렇죠. 이미 기득권자니까. 그러니까 상대평가로 간다는 얘기가 협회에서 계속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전 국민을 공인중개사화 할래. 이렇게 많이 뽑아서 어떡할 건데 상대평가 해라. 계속 그러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협회로 시험이 위탁되면 시험이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기득권을 가진 분들이기 때문에 합격을 못하게 할 거예요. 일단. 그래서 일로 넘어간 적은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가져가려고 하는데 안 주죠. 이거는. 자, 그래서 그렇게 돼 있다는 거 이해만 해두시고요. 자, 그럼 이제 응시 자격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어려운 용어가 나왔는데 응시 결격이란 말 나왔잖아요. 이거는 자격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시험 볼 자격이 안 된다. 이게 응시 결격인데, 시험은 정확하게 우리는 전문 자격증이기 때문에 2명을 제외하고는 다 볼 수 있어요. 2명을 제외하고는. 자격증 빌려줬다가 걸리면 취소해버린다고 그랬죠. 그러면 공인인사 자격을 취소를 당했어요. 이자는 3년 동안 시험을 못 봅니다. 자격 취소하면. 우리 운전면허증 취소하면요, 1년 동안 운전면허 시험 다시 못 봐요. 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에 운전하다 걸리면 취소했잖아요. 그럼 이때는 2년 동안 못 봅니다.
근데 우리는 몇 년이라고요? 3년이에요. 재학 취소하면 3년 동안 시험을 봅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시험 보다가 부정행위자로 적발됐어요. 그럼 부정행위자는 대표적으로 컨닝하다 걸렸다. 또는 대리 시험 보다 걸렸잖아요. 그럼 부정행위예요. 이걸로 걸리게 되면 무려 5년간이나 시험을 봐요. 5년간이나. 그래서 자격 취소를 당하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와 시험 부정행위자로서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시험을 봅니다. 그러면 이 두 명을 제외하고는 다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전문 자격증이기 때문에 능력이 다면 볼 수 있는 사람 다 봐라 이 얘기예요. 그러면 미성년자라고 들어봤죠? 자, 이제 미성년자. 아직 우리가 민법 시간은 안 했는데 미성년자는 만 몇 세 미만이에요? 만 19세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18세까지가 미성년자예요. 19세 미만. 그러니까 18세까지가 미성년자고 19세가 되면 이제 성년이 되는 겁니다. 그럼 미성년자 시험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요, 몇 해 전에 제 수강생 중에 초등학생 5학년짜리가 있었어요. 엄마 손잡고 나왔거든요. 11월 달에 나왔다가 5월 달쯤에 포기했어요. 애가 4살 때 천재를 뛰었다든가 뭐 이 천재급이었어 애가. 그러니까 워낙 똑똑하니까 엄마 손잡고 나왔거든요. 근데 애가 한 4월 달쯤 3월 달쯤 되니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원형 탈모 생기고 막 그러는 거야. 그래서 엄마가 포기시켰어요. 하지 말아라. 그래갖고 어쨌든 애우는데도 암기하는데도 이제 한계가 있겠죠. 이해가 당최 뭐 들어본 적이 없는 내용들이니까 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포기했는데 어쨌든 그래서 미성년자도 시험 볼 수가 있어요. 가끔 가다가 고등학생들도 가끔 나와요. 고등학생. 그래갖고 제 수강생 중에 고등학생 우리 학원 아니었는데 고등학생 얘가 이제 고3 때 나왔죠. 고3 때 나와가지고 합격을 했는데 얘는 인생을 바꿨어요. 자격증 여러분들 나중에 받고 나면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아무것도 아닌데 종이축제 하나 받으려고 내가 이 1년 동안 생고생했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친구는 자격증 받고 나서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바꿨냐면 가장 보람을 느꼈던 중에 하나인데 야가 이제 3학년 겨울방학이죠. 그러니까 11월 달이니까. 그래갖고 3학년이 되면서 이제 대학 가긴 틀린 거예요. 근데 부모님이 너 가서 그러면 학원 가서 자격증 따와라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모님이요 학원에 맨날 전화해. 딴 데로 썼을까봐. 그래가지고 애가 나와갖고 이제 듣는데 그 학원 중간쯤에 기둥이 있었어요. 기둥 뒤에 숨어가지고 여기서 잘 보이지도 않아. 아니 학교에서 공부 안 하는 애가 여기 와서 하겠냐고. 그래가지고 11월, 12월 겨울이 지났습니다. 5월 달쯤에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공법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는 거야. 공법을. 나 중개사법 선생이거든. 근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 공법 선생님은 좀 무섭고 내가 좀 만만해 보이는가 봐. 그래갖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래갖고 나는 그렇게 물어보면 항상 대답이 똑같아요. 잘하면 돼 그냥. 그래갖고 이제 애가 심각해 보여가지고 왜 공법이 어려워? 그랬더니 어렵대. 공법은 해도 안 된대. 외워라 그냥. 이해할 필요가 없다. 외워라. 다. 그랬더니 이제 아직 머리가 맑으니까. 그래갖고 그렇게 이제 그 해갖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제 보냈거든요. 근데 얘가 7월 달 정도 되니까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눈빛이. 그러니까 이제 강의가 들리기 시작하면서 뭔가 해야겠다는 느낌을 받은 거죠. 그래갖고 다른 수강생들하고 어울리지를 못했지. 나이도 어리고. 그 다음에 학원 나오기 싫어 죽겠는데 아버지가 맨날 전화하니까 할 수 없이 이제 나와갖고 하긴 했는데 어쨌든 그래갖고 그 해 시험에서 합격을 해버린 거예요, 얘가.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합격하고 딱 찾아왔는데 야, 나 사람이 그렇게 달라지는 거 처음 봤어요. 학원에 나왔고 맨날 인상 쓰고 그렇게 다니던 애가 너무 밝아진 거야. 이게 가장 큰 특징이었어. 그러니까 막 자신감이 막 넘치는 거야, 얘가.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와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 바로 밑에 자기가 장남이래. 장남인데 바로 밑에 동생이 있는데 남동생이 있는데
남동생은 키도 크고 아주 잘생기고 공부도 엄청 잘한대. 여자친구도 엄청 많대. 근데 야는 키도 작고 공부도 못하고 장남인데 맨날 아버지한테 아니하면 개무시만 당한 거예요. 그래갖고 그렇게 이제 동생한테 치여가지고 연년생이래요. 그래갖고 그렇게 했었는데 합격을 딱 하고 나니까 부모님 대우가 달라졌대. 대우가. 그래가지고 이제 찾아온 이유가 그거였어요. 나 어떻게 해야 되냐고 앞으로. 그래갖고 네 생각은 어떤데? 내가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대학을 가고 싶다는 거야. 근데 보세요. 10월 말에 시험 쳤죠. 그럼 11월 달에 수능이잖아요. 이미 틀렸죠? 합격자 발표가 12월 달, 11월 이제 10월 말에 봤으니까 12월 초나 11월 말에 합격자 발표가 나는데 이번 32회는 12월 1일 날 나요. 12월 1일 날 나는데 어쨌든 이미 수능 다 망친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 가긴 틀렸지. 그러니까 대학을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공을 뭘로 할래 그랬더니 부동산학을 했으면 좋겠대. 잘했다. 부모님하고 혹시 얘기해봤냐 그랬더니 대학 가겠다 했더니 부모님이 너무 좋아하시더래. 그래갖고 이제 그 이후로는 내가 소식을 못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얘는 인생을 바꿨을 거로 생각해요. 그래갖고 내가 그랬습니다. 부동산학을 가라. 가가지고 한국감정원을 봐라. 감정원을. 왜 그러냐면요. 한국감정원은요. 공인자격증이 있잖아요. 있으면은 어드밴티지가 있어요. 가산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산점을 주는 데가요. 젊으신 분들 잘 들어주세요. 한국 그 감정원 이게 부동산원으로 바뀌었죠. 한국 부동산원인데 여기가 가산점이 있고요. 코레일 있죠. 코레일도 가산점이 있어요. 그다음에 경찰 시험 있죠. 경찰 시험도 가산점이 있어요. 젊으신 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이 자격증 젊으신 분들 너무 나이가 어려도 중개업에 종사하기 좀 그래요. 근데 요즘 젊은 분들이 많이 지금 가담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남자분들은 가정을 책임지고 인생을 앞으로 책임을 져야 될 그런 이제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젊은 친구들이 이걸 가지고 자격증을 가지고 인생 경로를 바꾸는 것을 여러 번 봤어요. 제가 또 보람을 느꼈던 게 하나가 뭐였냐면 그 친구가 제대를 하고 학원을 나온 거예요. 제대를 하고 학원 나왔는데 그 복학을 하기 전에 얘가 자격증을 공부를 먼저 한 거예요. 해가지고 땄는데 나한테 가서 이제 상담을 하는 거예요. 나이가 너무 어려가지고 지금 현재 중개업 종사하기는 그렇다. 이제 대학 4학년을 마치고 앞으로 진로를 결정하고 싶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친구가 봤더니 기사 자격증이 있는데 저기 자격증이 있는 거야. 그 뭐죠? 측량 기사 자격증이 있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그래가지고 내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자격증 가지고 지적공사를 준비해라. 지금은 지적공사라고 안 하죠. 그거를. 그래갖고 어쨌든 지적공사가 또 공사 중에서는 랭킹 5위 안에 들어가거든요. 연봉이. 그래갖고 여기를 준비를 해라. 했더니 1년쯤 지났는데 이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합격했다. 그러니까 여기는 측량 기사 자격증이 있으면요. 그러니까 지적 기사 자격증이죠. 지적 기사 자격증이 있는데 그래갖고 이 자격증이 있으면은 볼 자격이 있어요. 그래갖고 자격증 가지고 여기를 들어간 거지. 인생 경로를 바꿨죠. 또 한 친구는 뭘 했냐면 법을 공부를 딱 해보니까 자격증 이제 합격했죠. 젊은 친구 있는데 법이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이 친구는. 그래가지고 자격증 따고 나서 바로 노량진을 들어갔어요. 노량진을 가갖고 경찰 있죠. 경찰 시험을 준비한 거야. 그래갖고 지금 현직에 있어요. 그래갖고 합격했다고 또 전화가 왔더라고. 그러니까 어쨌든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자격증 사실 받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걸 가지고 그 발판을 삼아가지고 인생의 경로를 바꿔보는 거죠. 완전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례들을 봤는데 우리 젊은 친구들은 한 번쯤 고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관련 자격증이 있다면 특히 이제 제일 만만한 게 한국 부동산원이에요. 들어갈 수만 있다면 진짜 좋죠. 그러니까 코레일도 마찬가지고 경찰도 지금 현재 어드밴티지 가산점을 주고 있기 때문에 참고를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자, 그래서 뭐 이 정도 응시 결격. 그럼 이 두 명을 제외하고는 미성년자도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전과 사실이 있어요. 시험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당연히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이요. 국적이 대한민국 국적이 없습니다.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론 있죠. 한국말은 잘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린 전문 자격증이기 때문에 이 두 명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볼 수 있다. 그렇게 일단 이해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응시 결격 이 정도만 이해하시고
그럼 이제 시험 제도에 대한 부분인데 시험은 지금 매년 시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년 1회 이상 시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당해년도 시험을 이제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 그러면 치르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때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먼저 거치게 돼 있어요. 그럼 생각을 해보면 잠깐 제가 아까 언급을 했는데 1회가 언제 있었다고요? 1985년도 9월에 있었을 때는 원래 시험이 9월 셋째 주 일요일 날 봤었어요 원래. 근데 15회 때부터 이제 이게 바뀌어가지고 지금 10월 달에 보고 있는데 85년도에 제가 1학년이었습니다. 85년도 1학년. 제가 마스크 써가지고 나이를 짐작을 못하겠죠? 이 코로나가 많은 변화를 일으켰는데 제가 1년 내내 마스크 쓰고 강의하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마스크를 벗으면 밖에서 만나잖아요. 저를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보시더라고. 그러니까 어쨌든 85년도에 1학년이었습니다. 1학년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이 있는데 초등학생은 아니에요 일단. 그래서 이때가 1학년이었고요. 그럼 단순 계산했을 때 우리가 지금 33회를 대비하고 있잖아요. 33회가 2022년. 그럼 얼른 계산해도 지금 몇 년입니까? 37년이죠. 근데 시험은 33회잖아요 지금. 그죠? 그럼 매년 치른 것은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2년에 한 번 치른 적이 있다고 했죠. 7, 8, 9회. 그게 2년에 한 번 치렀어요. 근데 이제 2000년부터는 매년 치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매년 1회 이상 시행하고 있고요. 시험의 방법은 이제 말씀드렸어요. 1차 시험, 2차 시험이 있는데 1차 시험, 2차 시험을 구분 시행함이 원칙이에요. 이건 알고 있어야 되죠. 1, 2차를 구분 시행한다 이 얘기는 1차 시험을 보고 1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2차 시험을 시행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구분 시행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시험을 구분 시행하잖아요. 그럼 시험 방법이 어떻게 되냐면 1차 시험 선택형을 원칙으로 해요. 오지선다하죠. 지문이 5개예요. 5개에서 이제 하나를 골라내는 겁니다. 그럼 시험을 1차 보고 2차 시험 따로 본다. 그럼 2차 시험은 원칙이 논문형 원칙이에요. 논문형. 그러니까 공인인사 정책심의위원회를 논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논문형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시험을 1, 2차 구분 시행할 때는 이렇게 본다는 얘기인데 다만 시험을 구분하되 1, 2차를 구분하되 동시에 시행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동시에 시행할 때는 2차 시험을 어떻게 하느냐? 1차 시험의 방법으로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지금 같은 날 보고 있죠? 그래서 한 날에 모두 보면서 2차 시험도 모두 오지선다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1, 2차를 따로 본 적이 있느냐?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1회서부터 지금 현재 32회까지 모두 1, 2차를 같은 날에 봤고 그 다음에 모두 오지선다로 나왔고요. 주관식은 나온 적이 없습니다. 일단은 자, 그래서 그 정도 감만 잡아두시고요. 다만 구분 시행이 원칙이다. 이게. 자, 그 다음에 말씀드렸듯이 1차 시험에 합격을 하면 다음 회 시험이에요. 다음 회 시험에 하나여 1차 시험을 먼저 한다. 이게. 자, 이건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요 출제위원에 대한 부분인데 시험 문제를 출제하고 선정하고 검토하고 채점을 담당할 자를 출제위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문제 출제 방식이에요. 문제은행식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중개법이었다. 중개사법. 대학 교수진들로 구성되고 있는데 출제위원이 예를 들어서 뭐 3명을 위촉을 했다. 그래갖고 3명을 위촉을 해가지고 문제를 내게 해요. 그래갖고 3명이 그럼 40문제씩 모두 냈다면 120문제가 남았겠죠. 그럼 이 중에 다른 출제위원이 또 가갖고 이 중에 40문제를 골라내요. 그래가지고 이 문제를 모의 테스트를 해요. 난이도라든가 잘못된 문제를 수정해내기 위해서 모의 테스트를 하는데 이 모의 테스트는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33회니까 32회 합격자 중에서 성적 우수자들 그래갖고 젊으신 분들을 위주로 해갖고 사람 읽고 나서 조용히 차출해요. 차출해갖고 한 30명 정도를 차출해요. 그래가지고 합숙을 시킵니다. 부산 모 호텔로 이동해갖고 8박 9일 동안 합숙을 시키면서 모의 테스트를 해요. 그래갖고 최종적으로 문제가 여러분들한테 나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요즘 문제 오류가 거의 줄어들었어요. 이것 때문에. 그래갖고 현재 문제 지금 현재 출제 방식은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갖고 최종적으로 이제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가는데
이거는 그럼 왜 이렇게 돼 있냐면 만약에 출제위원 중에 한 분이 문제를 유출했어요. 자기가 낸 문제를. 그러면 이분이 낸 문제가 모두 우리 시험 문제로 나오는 건 아니죠. 선별위원이 따로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출제위원의 개념이 문제를 출제하고 선정을 하고 검토를 하고 채점을 담당할 자로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분이 문제를 유출하는 바람에 시험의 신뢰도를 심히 저하시켰다. 그럼 이분은 위축 금지합니다. 몇 년간이라고 돼 있어요? 5년간 위축을 금지하게 돼 있어요. 저는 출제위원으로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가겠죠. 제가 들어갈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무지하게 유리해지죠. 제 스타일을 아실 테니까. 그래서 어쨌든 학원에서 이제 강의 경력이 있는 사람은 출제위원도 못 갑니다. 일단은. 자, 그래서 이제 출제위원이 개념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이해만 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험 공고 그 두 번 나오는데요. 하나는 이제 계략상 공고라고 이게 산업인력공단에서는 예정 공고라 불러요. 그래갖고 예정 공고는 매년 2월 말까지 나옵니다. 근데요, 사실 12월 정도 되면은 우리 33회 시험에 대략의 윤곽이 잡힙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국토교통부에서요 내년도 사업계획을 보고할 때 공인인사 시험을 언제 보겠다고 이미 대통령한테 보고를 해요. 그러니까 이전에 미리 이제 33회 시험에 대한 일시 방법 이게 나올 거예요. 근데 뭐 다 아시죠? 뭐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이거 보고요. 그 다음에 1, 2차를 동시에 시행하는 걸로 나올 거예요. 어쨌든 그다음 이제 세부 공고를 다시 한 번 하는데 이거는 시험 시행 전 90일까지 하게 돼 있어요. 그래갖고 주로 7월 한 25일 정도 이때 이제 세부 공고가 다시 나와요. 나오고 8월 중순 그러니까 8월 중순이죠. 중순쯤에 원서 접수 시작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지금 현재 돼 있다는 거 참고만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응시수료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우리 32회 시험도 응시수료는 1, 2차 동시응생은 28,000원이었죠. 그래서 1차만 보시면 13,700원, 2차만 보시면은 14,300원이었고요. 1, 2차 동시응생은 28,000원이었습니다. 그대로. 그다음에 자격증 교부권자는 당연히 시도의사라고 했고 합격자 공고가 나가잖아요. 그럼 한 달 내 자격증 주게 돼 있어요. 한 달 내. 그래서 그저 우리 지금 10월 30일 날 시험을 봤거든요. 그래서 32회 시험은 12월 1일 날 발표할 거예요. 합격자 공고가 나오면 이때로부터 한 달이죠. 한 달 내에 자격증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인천시에 만약에 주소를 두고 있다. 그러면 인천시청 가야 되겠죠, 원래. 근데 각 시도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12월 중순쯤 되잖아요. 합격자 발표 나고 중순쯤 되면 한 일주일 내지 10일 이 정도 되면요. 내 주민등록지 구청 있죠. 구청 가서 자격증 찾아오면 돼요. 구청으로 뿌려줍니다.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청에 가서 자격증을 찾아가시면 돼요. 경기도도 그렇고 전부 다 그렇게 하고 있죠. 물론 급하신 분은 시청 갔다 오시면 돼요. 우리 시청은 지금 구월동에 있죠. 근데 경기도에 주소 주는 분은 지금 경기도청이 어디 있습니까? 경기도청 수원에 있죠. 김포시청은 시군구잖아요. 그러니까 12월 중순쯤 가면 이제 찾아갈 수 있는데 내가 급하다. 빨리 자격증을 봐야 되겠다. 그러신 분은 수원에 도청 갔다 오시면 돼요. 거기 다녀오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우편 배송도 돼요. 우편 배송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현재 돼 있다는 거 이제 참고만 해두시고요. 그러니까 한 달 내 준다는 거 이 정도 이해만 해두시고요. 그럼 이때 안 찾아가잖아요. 그래도 내 자격증 죽는 거 아니에요. 죽는 거 아니고 나중에 찾아오셔도 됩니다. 나중에. 자, 그러면 이 정도만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고요. 자격증은 물론 권리를 넘기는 게 양도고요. 빌려주는 거 안 되겠죠? 그래서 대여 다 금지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성명을 사용할 중개 업무 하게 하는 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 A가 자격증을 취득했는데 B라는 자로 하여금 자기의 성명을 사용해서 중개 업무를 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 대여와 비슷하죠? 빌려주는 거와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명 사용하여 업무하게 하는 것도 모두 금지예요. 그러면 처가 자격을 취득했어요. 남편한테 사무실을 열게 해주는 거예요. 이거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우린 전문 자격증이에요. 그러면 아드님이 자격을 취득했어요. 아버님께 중개사무소 열어줍니다.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혹시 그럼 이 자리에 그런 분 안 계시죠? 내가 자격을 취득하고 나는 계속 직장 생활하고 내 처로 하여금 중개사무소 운영하게 하겠다.
이런 분 안 계시죠? 이건 전부 다 대여입니다. 그러니까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이 직접 자격을 사용해야 됩니다. 이거는 여기에 걸리면 자격 취소해버려요. 자격을 취소하고요. 그 다음에 형벌도 받습니다. 이걸 형벌을 하는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이거는 이렇게 돼 있고요. 자격증 빌려준 분이 신고했잖아요. 그럼 포상금 줍니다. 건당 50만 원이에요. 그래서 혹시 주변에서 빌려준 사람 있으면 신고하면 포상금 50만 원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자, 그럼 이 정도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유사명칭 사용 금지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예요.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명칭을 절대 못 씁니다. 우리 공무원 사칭하면 안 되듯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인중개사로 오인할 소지가 있는 명칭을 사용하면 절대 안 돼요. 이게 만약에 쓰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사칭이에요. 자격사칭인데 자격사칭은 모두 금지되어 있죠. 그럼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명함, 출판물, 간판 어느 곳에도 공인중개사란 말을 써서는 안 된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격을 취득했지 않습니까? 자격을 취득했는데 받고 나면 좀 허탈하다고 그랬죠. 근데 이제 한 두 달 정도 지나면 내가 잘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중개사무소 한 번쯤 다녀왔을 때 명함을 딱 받았는데 실장님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공인중개사라고 돼 있는 거야. 그러면요 손님들이 다시 봅니다. 손님들도 요즘은 공인중개사역이 쉽게 따지 못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실장님이 공인중개사라고 딱 돼 있으면 손님들이 다시 보죠. 공인중개사시네? 함부로 안 합니다. 그러니까 위상은 아직도 멀었지만 많이 달라졌죠. 이런 부분이. 자, 그래서 사칭 금지예요. 그럼 참고 이게 명함이거든요. 우리 저 중개사무소 이 상호가 좀 특이했어요. 상호가 부동산 뉴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분이 자격증이 없거든요. 자격증이 없는데 대표 해가지고 이렇게 써갖고 다녔어요. 이 양반 누군지 아시죠? 자격증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네? 있어 보여요? 감 좋으신 분 있으신가요? 그죠? 네. 감이 정말 좋습니다. 민법 교수님들은요 민법밖에 몰라. 그러니까 1차 과목 교수님들은 부동산학 개론 교수님을 제외하고는요 민법 교수님을 자격증 있는 분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거의 본 적이 없고 근데 2차 과목 교수님들은 거의 다 자격증이 있죠. 2차 과목은. 자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파악하고 다닌 거예요. 그러면 이게 사칭이냐의 문제죠 지금. 이 명함을 받으면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로 오인할 소지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인중개사로 오인할 소지가 있는 명함을 썼다. 그럼 이건 사칭이다. 그래서 부동산 뉴스 대표 사건. 혹시 이 자리에 그런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자격증이 없는데 이 사무소의 사장이나 대표라 명함을 썼다. 그럼 이것은 그냥 사칭이에요. 처벌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혹시 이런 분 있으시면 명함을 사무소에 비치하는 것은 절대 대표란 말을 빼야 돼요.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지인들한테는 대표라고 줘야 되니까 그 명함은 자동차에 보관해야지. 뭔 말인지 아시죠? 나중에 감독 나오거든요. 감독 나와가 요즘 코로나 때문에 감독도 못 나오고 있는데 감독 나오면 명함 회수해 가요. 그래서 사칭 처벌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참고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격증 제도가 바로 여기까지였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일단 하고 이제 본론으로 가죠. 자, 그러면 이제 교재를 볼까요? 자, 그러면 그 교재 지금 페이지는 안 나와 있으니까 챕터 1 총설이라고 나와 있죠? 총설. 그리고 이제 단원 열기 해가지고 쭉 뭐 써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의 개관 해가지고 이게 중개업의 역사예요. 역사인데 일단 요거는 그냥 넘어가죠. 넘어가고
그 다음에 그저 법의 체계라고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한 장을 넘기면 거기 43쪽이라고 있구나. 맨 위에 찾았어요? 거기 법의 체계와 공인인사법의 구성이라고 나오죠. 거기 헌법, 공인인사법, 공인인사법 시행령, 공인인사법 시행규칙이 있는데 참고해요. 참고인데 우리가 지금 파트가 공인중개사 법령 파트를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공인중개사법이라고 안 하고 법령이라 했잖아요. 그럼 이게 법의 3단계 구조입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이라는 게 있어요. 변호사는 변호사법이 있고 법무사는 법무사법이 있고 우리 공인사는 공인사법이 있는데 공인사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이것은 국회에서 지정이 되죠. 법이. 그럼 국회에서 법이 지정이 되면 국회에서 이제 통과를 했습니다. 그럼 정부로 이송을 해요. 법을. 이송을 하면 대통령은 이걸 공포하고 시행을 합니다. 그럼 정부에서 법을 시행을 할 때 필요한 사항들이 더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정부에서 이제 세부적인 사항을 더 정하는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이라는 게 있어요. 이 시행령은 다른 말로 대통령령이라고 해요. 이게 그다음에 좀 더 세부적인 사항을 더 정하고 싶다. 그럼 정부에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라는 걸 만듭니다. 그럼 시행규칙은 이건 소관부처 장관령을 얘기해요. 그러면 소관부처 장관령이라는 게 우리는 중개제도라는 것은 소관부처가 국토교통부예요. 그러니까 국토교통부령이라는 게 있죠. 이게 그래서 이게 법의 3단계 구조라고 해요. 이게 그러니까 법이 골격을 정했어요. 그러면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피와사를 붙이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게 법의 3단계 구조인데 법, 영, 영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합쳐서 뭐라고 부르냐면 이것을 법령이라고 불러요. 이거를. 그래서 이 시행령은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른다고요? 대통령령. 시행규칙은 소관부처 장관령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국토교통부령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3단계 구조로 돼 있고요. 공인인사법은 마지막 조가 51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요 시행령은 마지막 조가 38조인가? 그 다음에 요거 마지막 조가 29조인가 돼요. 그리고 모두 합쳐봤자 118개의 조문인가?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모두 합쳐서. 그래서 법령 파트는 현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법의 3단계 구조 이렇게 돼 있다는 거. 그러면 보면은 대통령령이 있고 국토부령이 있죠. 그러면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정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요 시행령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 그다음에 이제 법이나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규칙이 다시 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시행규칙은 시행령을 위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여기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규칙이 세부적으로 더 정하거든요. 대통령이 더 높죠. 그러니까 국토부령은 대통령령을 시행령을 위반할 수는 없어요. 그럼 또 여기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법을 위반해서는 안 되겠죠. 여기서 위임한 사항이니까. 맞죠? 이렇게 돼요. 그럼 법은 헌법이라는 게 있죠. 헌법을 위반해서는 안 돼요. 헌법에 위반된 법률은 모두 무효입니다. 이게 이렇게 돼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사람 누구예요? 대통령? 감 좋으신 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사람 누구예요? 에? 법관이 제일 높아요? 오, 그거는 아닌데. 우리가 제일 높은 사람은 국민이죠. 국민이 제일 높은 거 아니에요? 이론적으로만. 국민은 뭐 개돼지로 아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은데. 국민이 제일 높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시행령은 법을 위반하지 못한다고 그랬죠. 왜?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이에요. 그죠? 여기서 만들었으니까. 그러면 왜 법은 위반을 못하느냐? 헌법은
국가의 통치 조직이라든가 국민의 기본권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이것을 위반한 법은 모두 무효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일단은 법의 구조는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시행규칙보다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고 싶죠. 그럼 이제 조례라는 게 있어요. 조례. 그래서 이게 지방자치단체 조례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시나 도에서 이걸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조례라는 건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일단 이 정도 거기 옆에 페이지 있네. 맨 마지막에 지방자치단체 조례라고 돼 있죠. 이거는 이제 기본 상식으로 참고해 두시기 바랍니다. 공법 시간에 이런 내용을 들어볼 거예요. 일단은. 그래서 자, 이 정도만 이제 감만 잡아두시고요. 자, 그럼 법령의 구성은 이렇게 세 가지.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다. 시행령은 대통령령이고 시행규칙은 국토교통부령이다. 이 정도만 참고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법의 성격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44페이지 보고 있죠? 맨 밑에. 찾았어요?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굉장히 말은 많이 써 있거든요. 그냥 넘어가고. 자, 이제 47조. 공인인사법의 제정 목적이 나와 있죠? 제정 목적. 거기를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법의 제정 목적이에요. 그럼 지금 우리가 지금 총칙이라는 걸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공인인사법도 총칙이 있어요. 민법 총칙이듯이. 그래갖고 우리 법 제1조. 법의 제정 목적. 우리 법 제2조. 용어의 정의. 우리 법 제3조. 이게 법조문 표시하는 형식이에요. 우리 법 제3조. 그래서 중개대상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문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세 가지가 바로 총칙 규정이에요. 세 가지가. 그리고 법의 제정 목적이 이제 가장 먼저 등장을 했는데, 자, 잠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법 제1조. 법의 제정 목적. 거기 지금 색깔 칠해진 부분이 있죠. 이게 우리 법의 제정 목적이에요. 이 법은 공인인사법을 얘기하죠. 공인인사법은 공인인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여기서 끊어보시고,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여기서 끊으시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여기서 끊으시고, 국민경제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어났어요. 문장이 몇 개예요? 문장이 4개예요? 문장은 하나입니다. 그죠? 우리가 기억을 하기 쉽게 일단 4가닥으로 나눴어요. 우리는 이런 것도 암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끊어놓고 이제 한번 보는데, 가볍게 이해만 합니다. 우리 공인사법은요, 공인인사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합니다. 그리고 그 전문성을 높인대요. 재고 높이고, 부동산 중개업이에요.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게 법의 제정 목적이에요. 가볍게 이해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제 유사 표현만 숙지 않으면 돼요. 나중에. 그래서 부동산 중개업이라고 그랬지 부동산업을 육성함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일단 참고하시고 넘어갑니다. 용어의 정의. 법 제2조. 자, 그래서 49쪽으로 가죠. 용어의 정의인데 거기 법 제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그랬죠. 그래가지고 거기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가 있거든요. 자, 여기서 잠깐 또 참고. 지금 법조문을 읽는 형식이거든요. 법조문을 읽는 형식인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조, 항, 호, 목의 체계를 취하고 있어요. 법조문 읽을 때. 우리가 법을 지금 현재 공부하니까요.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조를 표현할 때는 법제 지금 2조 그랬죠. 2조.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요 2조에다가 세부적인 내용을 넣잖아요. 그러면 항을 넣는데, 이때 항은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동그라미 3 이렇게 표현해요. 그 다음에 요 3항 밑에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더 넣고 싶다. 그러면 호를 정하는데, 호는 아라비아 숫자로 써요. 그래갖고 아라비아 숫자로 1, 2, 3, 4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목이라는 게 있는데, 만약에 2호 밑에, 요 2호 밑에 다시 세부적인 내용을 넣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가 다, 나, 다, 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우리는 법조문이 조항호 목의 체계를 취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요, 이 법제 2조에서는 동그라미 1, 2, 3번이 없죠. 항이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법제 2조에 호로 바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르베스자는 호라고 읽어요. 호. 그다음에 가나다라는 목으로 읽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나목을 읽잖아요. 나목을 읽을 때 어떻게 읽냐면 여기서 보면 법제 2조에 있죠. 2조 제3항 밑에 있죠. 법제 2조 제3항 제2호 여기까지 제자가 다 붙어요. 법제 2조 제3항 제2호 나목 이렇게 읽어요. 참고하세요. 그러니까 조문에 있는 방법 좀 알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아르베 숫자를 쓰면 호, 동그라미 치면 항, 그다음에 가나다라는 목 이렇게 읽어요. 이 밑에다 더 정하는 건 못 봤어요 지금. 예.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법제 2조 용어의 정의 6개가 지금 나열되어 있거든요. 중개라 하면 공인인사라 하면 중개업이라 하면 이렇게 나와 있죠 지금. 그러니까 6가지 용어의 정의를 모두 이제 나중에 암기를 할 거예요. 다 암기할 건데 첫 번째 용어의 정의가 중개로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본문으로 바로 가서 50페이지를 보세요. 중개. 찾았어요? 자, 중개라 함은 뭐라고 지금 정의했냐면 보세요. 법제 3조의 법정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여기서 끊어보시죠. 끊고 거래 당사자 간에 여기서 끊으시고 매매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하는 행위를 여기서 끊으시고 알선하는 것 이게 중개라고 정했어요. 자, 칠판 보시죠. 그럼 중개 정의를 지금 암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4가닥으로 나눴어요. 그럼 중개 정의 앞으로 지금 용어는 이게 나오면 이런 의미를 쓰겠다 그런 의미들인데 그러니까 용어의 정의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앞으로 이제 중개, 중개업, 공인인사, 개업공사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데 오늘 수업을 안 들어버리면 이 다음 수업부터가 엄청 피곤해져요. 이게 용어가 잘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럼 먼저 중개라 하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법 제3조가 정한 중개대상물 우리 법 3조가 중개대상물이 있거든요. 우리 법이 정한 중개대상물 법정 중개대상물이라고 해요. 이것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에 매매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일을 알선하는 것 이렇게 정했어요. 그럼 법정 중개대상물은 5가지가 있어요. 토지가 있고 건축물이 있고요. 임목이라는 게 있거든요. 공장재단이라는 것도 있고 광업재단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 5가지 물건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사고자 하는 자, 팔고자 하는 자 사이에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 득실 변경일을 알선하는 것. 알선이란 말은 원래 사전적 의미는 그거예요. 거래가 성립되도록 주선하는 일체 행위를 얘기하는데 쉽게 알선은 소개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럼 중개라는 것은 이 5가지 물건에 대한 당사자 간의 거래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 토지가 있는데 갑이 갖고 있어요. 이것을 을과 거래하신대요. 이 거래를 A가 소개합니다. 이게 중개의 기본 그림이고 앞으로 이 그림을 엄청 보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갑과 을 사이에 이 토지에 대하여 사고 파는 계약을 한다. 이 계약의 이름이 뭐예요? 매매. 그다음에 갑이 갖고 있는 토지를 을이 갖고 있는 토지와 맞바꿀 수도 있죠. 이때 체결되는 계약은 교환일 테고 갑이 이 토지를 을한테 세를 놓을 수도 있죠. 그럼 이때 체결되는 계약은 임대차예요. 이렇게 되고 그 밖에 이 토지에 대하여 이제 민법 시간을 공부하는데 저당권 설정 계약이 있을 수 있어요. 지상권 설정 계약이 있을 수 있어요. 전세권 설정 계약이 있을 수 있어요. 각종 이 토지에 대해 성립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권리의 득실 변경 행위가 있을 수 있는데 둘 사이에 이러한 행위들을 소개하는 게 모두 중개예요. 이게. 그럼 용어의 정의를 연결시키면 이렇게 되죠. 토지는 중개대상물 중에 하나죠. 다음에 갑과 을은 거래의 당사자죠. 그리고 매매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 이 부분이고 그 다음에 요게 알선이에요. 소개하는 겁니다. 그러면 중개라 함은 이 5가지 물건 법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에 매매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일을 알선하는 것 이게 중개예요. 이게 중개입니다. 그러면 중개라는 것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느냐?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 5가지 물건에 대한 소개라는 게 중개예요. 그러니까 중개라는 것은
법정 중개상물 5가지, 이것에 대하여 알선하는 게 바로 중개다. 이게. 그럼 우리가 실생활에서 소개할 수 있는 물건은 엄청나게 많아요. 자동차도 있고, 선박도 있고, 기계도 있고, 세탁기도 있고, 냉장도 있고, 소개할 수 있는 물건은 엄청나게 많은데, 우리가 소위 중개라고 정의하는 것은 이 5가지에 대하여 소개를 해야 돼요. 그래야 중개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면 만약에 세탁기, 기계를 소개합니다. 이거 중개 아니죠? 또 알선은 소개라고 그랬죠? 소개니까. 컨설팅이라고 들어봤죠? 컨설팅이란 말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예요? 상담. 그럼 상담이라는 것은 소개하는 얘기가 아니죠? 상담은 조언을 해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근데 소개라는 것은 제3자적 입장에서 당사자의 거래를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컨설팅입니다. 이건 상담이고 조언을 해주는 거니까 알선이 아니에요. 중개? 아니죠. 그럼 분양대행. 예를 들어서 분양대행은 이거 아니에요? 간단하게. 이게 상가 건물이에요. 상가 건물을 갑이 신축을 했어요. 근데 이게 건축주 직접 분양해가지고 지가 분양을 직접 할 수도 있죠. 갑이 신축을 했으니까. 근데 이게 전문 분양을 대행하는 자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갖고 전문 분양 대행업자가 을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을한테 갑이 야, 내 대신 분양 좀 해줘. 맡기는 거예요. 그럼 이게 분양 대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 을은 갑을 대신하여 이걸 갖다가 병정, 무기, 경신한테 팔아치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3자적 입장에서 당사의 거래를 도와주는 행위가 아니죠. 분양을 대행해 줄 뿐이에요. 이거를 실무에서요. 분양 대행업자들 뭐라고 부르냐면요. 실무에서 조지라고 불러요. 조지. 혹시 이 자리에 지금 중개업 하고 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분양 대행만 전문적으로 하고 다니는 이 단체가 있거든요. 이걸 조직이라고 해요. 조직. 그러니까 상가 분양 안 되잖아요. OP 분양 안 되잖아요. 조직 투입하잖아요. 한 달 만에 다 끝내버려요. 끝내버립니다. 이게. 나중에 뭐 실무 얘기할 일 있으면 더 얘기하고. 어쨌든 그러면 분양 대행이라는 행위는 소개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 분양 대행은 알선이 아니니 중개다 아니다. 중개 아니다. 오늘 지금 첫 시간에 엄청 중요한 얘기한 거예요. 그럼 컨설팅이나 분양 대행은 중개 아니네요. 맞죠? 그럼 우리는 중개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이에요. 원래 중개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이다. 우리 법이. 그러면 컨설팅이나 분양 대행은 우리 법이 터치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관여하지 않아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개는 한마디로 중개대상물에 대한 알선이다. 그러니까 컨설팅이나 분양 대행은 소개가 아니니 중개가 아니었습니다. 됐죠? 이 정도. 이게 중개의 정의였어요. 이 정도 이해만 해두시고요. 자, 그럼 한 장을 슬쩍 넘기시면 쭉쭉 넘어가서 뭐 중개의 3요소 나오고 엄청 말이 많이 써 있죠? 이건 나중에 차츰차츰 하면 돼요. 넘어가고 중개업 정의가 나옵니다. 지금 55쪽에 중개업 찾았어요? 중개업. 자, 그럼 중개업의 정의는 어떻게 되냐면 보겠습니다. 법 제2조 제3호 이 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호 거기 지금 색깔 칠해진 부분이 맨 밑에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에 의뢰하여 여기서 끊어보시고 일정한 보수를 받고 여기서 끊어보시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 이게 중개업이었어요. 자, 그럼 중개업 용어의 정의는 다른 사람의 의뢰가 있어야 됩니다. 일정한 보수를 받아야 돼요.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했는데 중개업은 지금 글자의 수가 몇 개예요? 3개다. 그러니까 3가지 요소예요. 다른 사람의 의뢰가 있을 것, 일정한 보수를 받을 것, 중개를 업으로 할 것. 이거거든요. 3가지 요소. 이렇게 이제 암기할 건데. 그러면 이거네요. 이 토지를 갑이 갖고 있는데 이것을 을과 거래하셔요. 이 거래를 A가 소개한다. 요것을 영업으로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중개업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의 의뢰라는 것은 갑의 의뢰, 을의 의뢰, 쌍방의 의뢰뿐만 아니고 일방으로부터만 의뢰받아도 상관없겠네요. 맞죠? 그러면 다른 사람의 의뢰라는 것은 쌍방의 의뢰뿐만 아니고 일방의 의뢰를 포함한다. 그다음에 보수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보수를 안 받았잖아요. 절대 중개업이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실무적으로 우리가 지인입니다. 그럼 무보수를 해줄 수도 있죠. 그럼 무료로 중개해 주는 것도 있죠. 그럼 무료 중개인은 중개업이 될 수 있다 없다? 절대 될 수 없죠. 보수를 받아야지만 중개업이 될 수 있어요. 이게. 그리고 중개를 업으로 해야 된대요. 그러면 중개를 업으로 한다는 말이 뭐냐? 이거는 업이라는 것은 일단 한 번 정도 하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업이 되기 위해서는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여야 됩니다. 그리고 영리성도 있어야 돼요. 일반적으로 보수를 받게 되면 영리성은 추정됩니다. 그래서 업이라는 것은 일단 계속 반복성이 있어야 되고 영리성 있는 행위를 해야 된다. 그러면 우연한 기회에 한 번 정도 소개하는 거예요. 이건 중개업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중개업이 될 수 없다. 이거. 그러니까 이 얘기죠.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하고 있다 했더니 그러는 거예요. 나 OP를 좀 팔려고 하거든. 누구 살살했으면 소개 좀 해줘. 그러니까 우연한 기회에 한 번 정도 소개했잖아요. 절대 이건 중개업이 될 수 없어요. 이게. 그래서 일단은 이게 바로 중개업적이 다른 사람 의뢰 일정 부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중개업인데 문제는 뭐냐면 중개업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가 더 중요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법 이제 다음 주에 공부할 것 같은데 우리 법 구조 1항이 어떻게 되냐면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이 법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해야 한다 그랬어요. 우리 구조 1항 조문이 이게 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이 법에 따른 개설 등록을 해야 된다. 그럼 등록이라는 게 뭐냐면 등록 파트를 이제 다음 주 공부하는데 등록이라는 것은 영업 허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식당을 하더라도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영업신고해야 되죠. 그 뜻이 이게 영업허가를 받는 거예요. 부천가하고. 이게 바로 등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등록이라는 걸 해야 돼요. 그럼 이걸 거꾸로 해서 가면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중개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격을 따는 주된 목적이 등록을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자격증이 없으면 등록을 못 합니다. 이게. 그러면 거꾸로 해서 가면 등록을 하지 않은 중개업을 절대 하면 안 되고 우리 법상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중개업을 했다. 그럼 이건 무등록 중개업이 되고 무등록 중개업은 우리 법상 최고의 처벌이 나와요. 무등록 중개업은요. 여기에 걸리면 등록을 안 하고 중개업을 해버리면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이에요. 이게 우리 법상 최고의 처벌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등록을 해야지만 중개를 할 수 있다는 얘기고 나아가서 중개나 중개업에 대한 대가 있죠. 중개나 중개업에 대한 대가가 뭐냐? 이것이 바로 중개보수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상식적으로 중개보수에 대해서는 우리 법이 아주 엄격히 정해졌죠. 그래갖고 이 정해진 한도를 절대 초과해 받으면 안 돼요. 한 푼이라도. 우리는요. 보수 한 푼이라도 더 받았잖아요. 법정 보수가 200만 원인데 300만 원 받았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의 벌금이에요. 감옥 갈 수 있어요 이거. 그러니까 전문 직업인의 보수 중에요. 더 받았을 때 감옥 갈 수 있는 건 우리밖에 없어요. 이거는. 그러면 거꾸로 해서 가면 중개나 중개업이 아니라면 중개 보수 규정의 적용이 없으니 아무리 많은 금액을 받아도 보수 초과에 걸 일이 없다는 얘기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중개냐 이 중개업이 되느냐가 훨씬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그러면 중개업은요 한마디로 그거잖아요. 이 중개를 계속 반복성을 띠면서 보수받고 했다. 그럼 이게 중개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서부터 중개에 해당돼야지만 중개업이 될 수가 있죠. 그러면 중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중개대상물에 대한 알선. 그럼 중개대상물에 대한 알선이 아닌 것은 중개업도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컨설팅 분양대행은 중개업 아니라고 그랬죠. 중개 아니라고 그랬죠. 그럼 컨설팅을 계속 반복적으로 보수받고 했다라고 하더라도 중개업이 될 수 없어요. 이해되세요? 또 분양대행을 계속 반복적으로 보수받고 했습니다. 중개업이 될 수 없어요. 그러면
컨설팅만 한다. 분양 대행만 한다. 중개업 안 하고. 등록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컨설팅이나 분양 대행에 대한 보수는 중개업 보수 규정에 적용이 없으니까 아무리 많은 보수를 받아도 보수 초과에 걸릴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나 컨설팅을 하면서 이에 대하여 부수적으로 중개업을 해요. 그럼 중개업이 되는 거죠? 주된 업무로 하든 부수적으로 하든 등록을 안 한 자가 중개업을 했다. 그럼 이때는 무등록 중개업으로 처벌됩니다. 그럼 컨설팅 업자들이 무등록업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컨설팅 간판이 걸어져 있어요. 부동산 컨설팅 딱 달아있고 여기 이제 내 토지를 팔려고 일단은 상담을 갑니다. 그랬더니 상담을 했는데 살 사람 소개 좀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기서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럼 중개업 될 수 있죠? 주된 업무는 컨설팅을 하고 있고 한 번 정도 소개한 건 상관이 없는데 이걸 보수를 받고 지속적으로 했다. 그러면 이는 부수를 하더라도 중개업이 될 수 있죠. 무등록이 될 수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일단 결론. 컨설팅이나 분양 대행은 중개나 중개업이 아니다. 그러나 부수를 하더라도 중개업이 될 수는 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이게 바로 중개업이었어요. 그래서 이 정도 이제 감만 잡아두시고요. 그래서 거기 지금 56쪽서부터 쭉 지금 설명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많은 내용이 써 있는데 이게 바로 그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 정도 이제 감만 잡아두시고요. 그럼 또 넘어가시죠. 이제 공인인증사 정의가 나오고 있죠? 59쪽. 찾았어요? 자, 그럼 이 부분은 조금 쉬었다 할까요? 예,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